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 제가 그걸 경험하는 날이 오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제 남편한테 말이에요.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사실 꽤 오래됐어요.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제가 뭘 해도 무던하게 잘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살면서 트러블이 생겨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을 하고 본성을 숨겼던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그렇다고 이미 한 결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게 딱히 이혼 사유도 되지 않을 정도라서 살면서 고치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 그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왔지 뭡니까. 남편은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인 집의 첫째예요. 동생과는 2살 차이라서 어릴 때부터 여동생과는 자매이자 친구처럼 생각하고 자랐어요. 엄마한테 말 못할 비밀도 동생과는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었는데 특히 이성에 대한 고민은 늘 동생과 나누곤 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용돈을 모아 옷도 같이 사 입고 가격대가 나가는 가방이나 신발도 함께 돈을 모아 사서 같이 쓰곤 했어요. 동생과 제가 발 사이즈가 같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비록 동생이 저보다 2살이 어리긴 했지만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 자라는 동안 동생이 언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던가 봐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남자를 데려왔더라고요. 남자는 동생보다 11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동생이 수능을 마치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뒷목을 잡으셨고 아빠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이봐요. 고작 20살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은 양심도 없어요? 아니, 30도 넘은 사람이 어쩜 얼굴에 솜털도 안 가신 애를 데리고 이러냐고요. 애가 철없이 굴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여길 찾아올 생각을 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그쪽이라면 이런 상황에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결혼을 허락을 합니까?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여동생이 끼어들어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래? 결혼하자고 조른 건 나야. 재훈 씨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 내가 우겨서 결혼하기로 한 거란 말이야.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우겨서 여기 온 거라고. 근데 엄마가 뭔데 재훈 씨한테 함부로 이래? 혼낼 거면 나를 혼내지 왜 우리 재훈 씨한테 이러냐고. 그리고 엄마 눈에는 내가 아직 어린 애로 보이는 모양인데 나 이제 성인이야. 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엄마가 반대해도 나 이 결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재훈 씨한테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자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아빠가 버럭 소리치셨어요. 이 녀석이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뭐? 네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어? 그게 지금 부모 앞에서 할 소리냐? 그리고 그쪽도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 딸이 철이 없어서 결혼 들먹이며 바람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30 넘은 어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가 하는 짓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까? 안 사람이 말이 서운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정신이 박힌 부모라면 다들 이런 반응일 겁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야 같으니까요. 그러니 애들 장난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각자 제 갈 길 가세요. 그쪽도 그쪽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일 텐데 이런 대접 받아가며 결혼을 구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아버님, 걱정하시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쉽게 결정한 일 아닙니다. 지영이 나이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도 저도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부는 무릎을 꿇은 채로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바뀔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급기야 주방에 들어가 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제부한테 뿌렸어요. 그리고는 욕설을 퍼부어가며 집에서 내쫓았고 아빠는 제부를 따라 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동생을 잡아 방에 밀어 넣었어요. 결국 동생과 제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방불케 하는 집안의 반대와 싸워야만 했어요. 강제로 집안에 갇힌 여동생은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는 동생을 감시하느라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곡기를 끊고 있던 여동생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부모님은 동생과 제부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당장 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으셨어요. 결혼은 찬성하되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 하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부모님도 충분히 양보하신 거였기에 여동생과 제부도 부모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양쪽 다 반반 물러선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엉뚱하게 동생과 제 사이가 멀어졌지 뭐예요. 옛말에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생한테 제가 시누이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런데 서운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께서는 20살밖에 안 된 딸이 30이 넘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나셨지만 저는 다른 이유로 동생한테 화가 났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동생한테 빠짐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심지어 썸남까지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동생은 한 번도 제게 남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이성에 관심이 없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지금껏 남자 얘기 한 번 없던 애가 결혼하겠다고 그것도 11살이나 많은 아저씨를 사전에 어떤 힌트도 없이 집에 데려올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말을 했어야죠. 정말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생 편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 놓고 있었더니 그런 제 반응에 동생은 동생대로 저한테 삐쳤었던가 봐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언니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난 그래도 언니를 믿었기 때문에 내 결정을 이해해 줄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실망이야. 야 권지영,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니? 네가 나를 언니라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입 꾹 다물고 나도 속인 주제에 뭐? 나한테 실망했다고? 그래, 엄마랑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도 비밀로 할 생각을 하냐?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언니였니? 나한테 실망했다고? 난 너한테 훨씬 더 많이 실망했어, 이 기집애야. 결국 그날 동생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머리 끄댕이까지 잡고 싸움을 벌였어요. 퇴근 후 거실 바닥에 듬성듬성 굴러다니는 우리 자매의 머리카락을 보신 부모님은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어릴 때도 안 싸우던 애들이 왜 다 커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한탄을 하셨어요. 비록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지만 그날 싸움 이후로 우리 자매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4년 뒤 동생은 제부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부는 제 동생에 비해 나이가 많은 거 하나 빼고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편의점 사장인 줄만 알았는데 그 건물이 제부 건물이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증여받거나 조부나 조모한테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닌 자기 손으로 벌어서 산 건물이라는 게 더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제부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수재였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차려 30도 안 된 나이에 100억 가까운 돈을 벌었고 이후에는 회사를 친구한테 넘기고 건물주로 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편의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세입자가 건강 문제로 더는 편의점 운영을 할 수 없게 돼서 할 수 없이 자신이 인수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여동생을 만나게 된 거였죠. 그저 나이 많은 아저씨인 줄로만 알았던 제부의 반전 이력에 부모님도 저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게다가 제 동생과 나이 차이가 나기는 해도 워낙 동안이라서 밖에 나가면 4~5살 차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인물, 학벌, 거기다 재력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능력자라는 게 밝혀진 제부는 저희 집에서는 한순간 백조를 탈바꿈했고 장인 장모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어요. 제부는 한때 자신을 맹렬히 비난하며 거부했던 장인 장모를 무척이나 잘 챙길 정도로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동생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부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랍니다. 동생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다 보니 내심 저도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렵 소개팅도 많이 하고 지인들을 통한 선자리에도 많이 나가게 되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제가 나가고 있는 영어학원 건물 1층에 있는 약국 약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했던 저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툭 하면 목이 쉬고 기침이 잦아서 스트랩실 같은 인후염 소염제를 애용하는데요. 그래서 1층 약국은 제 단골 약국이기도 했어요. 원래 계시던 약사분은 60대 아주머니셨는데 언제부턴가 제 또래의 젊은 약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수년간 단골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알아서 제가 복용하는 약으로 꺼내주시곤 했는데 새로 바뀐 약사한테는 매번 제 상태를 설명을 해야 해서 좀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3번째 갔을 때였을까요? 제가 약국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복용하는 약을 미리 꺼내두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목이 아파서 말하기 힘들었는데 잘됐다 생각했죠. 그런데 약을 손에 들고는 내어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약을 복용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제품은 단기간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약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약을 사가신 게 벌써 2번째고 기간이 1달 이상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요? 이 학원에 나오고부터 그 약을 사 먹었으니까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에 계시던 약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아, 꽤 오래되셨구나. 그럼 이미 내성이 생겼을 텐데 몸에 해롭거나 한 건 아니고요. 다만 효과 지속 시간이 처음 복용을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짧아졌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이렇게 해보실래요? 효과는 비슷하지만 성분이 조금 다른 제품이 있어요. 목을 많이 쓰시는 강사분들은 장기 복용이 불가피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제품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이게 더 저렴하고요. 새로운 약사의 말을 들어보니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전 약사님이 이윤을 위해 더 비싼 약을 제게 판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럼 말씀하신 약으로 주세요. 일단 3일치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안 맞으면 다시 오세요. 3일 뒤에 다시 와야 안 된다는 말에 귀찮으니까 그냥 열흘치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이에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 상태를 봐가며 약을 드리는 게 약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약만 파는 게 약사의 일은 아니거든요. 귀찮더라도 2일 뒤에 다시 오세요.
조금 전까지 하는 다른 단호한 말투에 약간 위압감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믿음이 갔어요. 자신의 직업 윤리가 투철한 약사 같았거든요. 그렇게 3일간 구입한 약을 먹고 약이 떨어지자 다시 약국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다른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왜 약이 다르냐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 장기간 복용하는 건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약을 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직업 특성상 목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천천히 줄여나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약은 저번에 구입하신 것보다 조금 약한 약이에요. 조금씩 강도를 낮춰가다가 약을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목을 좀 쉬게 하는 거고요. 그 후로도 약사는 천연 가습기나 공기 정화가 되는 식물 화분을 제게 선물해 주었어요. 말로는 자기가 쓰지 않는 거라서 준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새 거가 분명했지만요. 그걸 알면서도 낼름 받아왔던 건 이 사람의 관심도 싫지 않았고 저 역시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약사 덕분에 고질병처럼 알아오던 인유암 증상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2년 만에 인유암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연인관계로 발전해 있었죠.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약사 남자친구라서 그런가 제 건강 문제를 제 자신보다 더 신경을 써주었어요. 저는 그걸 다정함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건강한 2세를 낳기 위함이었어요. 거기다 영어 강사인 저를 결혼 상대자로 고른 것도 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더라고요. 남편은 연애를 시작할 무렵부터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계산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때는 몰랐으니 결혼을 했지 알았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예요. 사귄 지 3년이 채 안 됐을 무렵 남편이 약국을 열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하던 약국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폐의 약사로 일하던 곳이었거든요. 문제는 남편이 개업한 약국의 위치가 제가 나가던 영어학원과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제 직업 특성상 퇴근 시간이 늦는데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라면 쉬는 날 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거기다 쉬는 날도 달라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자 남편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참에 우리 결혼할까? 현재 상황으로는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난다 해도 길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닥달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봐. 처음엔 장난처럼 가볍게 듣고 넘긴 말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청혼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친구한테 물었더니 얘, 내 남편은 뭐라고 하면서 청혼했는 줄 아니? 모텔비 아낄 겸 결혼하자고 그러더라. 그거에 비하면 네 남자친구는 양호한 거야. 예전엔 남들이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느니 차 트렁크에 풍선을 가득 담아서 날려줬느니 청혼 이벤트 받은 얘기들 할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도 못 받나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어차피 나랑 같이 살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남자 돈이기만 한 거니? 우리 재산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허튼 데 돈 안 쓰고 절약해준 남편한테 고맙기도 해. 친구 딴에는 초라한 청혼을 들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돈 들여서 이벤트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진솔한 말이나 손편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동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넘도록 답도 않고 꿍해 있었더니 하루는 남편이 저희 집까지 차를 끌고 찾아왔더라고요.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여기는 뭐하러 왔냐고 했더니 대뜸 트렁크 문을 열어보라지 뭐해요. 순간 설마 풍선이라도 날려주려나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트렁크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있지 뭐해요.
이건 뭘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창밖으로 얼굴만 살짝 빼고 있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꺼내가. 속초에 사는 친구가 홍게를 보냈지 뭐야. 아버님이 걔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받자마자 바로 여기로 가져왔어. 아버님이랑 어머님 드려. 실수율이 높아서 살이 아주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 안 꺼내고 뭐해. 나 바로 가야 돼. 그 말을 들으니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 내가 아는 강재원은 이런 남자였지. 그제야 현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로맨틱가는 담을 쌓았어도 실속 있고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렸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를 꺼내고는 운전석 창가로 가서 말했어요. 저번에 자기가 했던 결혼 얘기 말이야. 그래, 결혼하자. 정말? 역시 자기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이번 주 학원 쉬는 날 약국으로 와. 같이 예식장도 알아보고 필요한 것들 좀 정리해보자. 바람이 차다. 감기 들겠어. 빨리 들어가. 그날 저는 홍게가 가득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동생도 그렇고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동안은 내 일이 아니라서 강 건너 불보듯 해왔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준비할 게 뭐가 그리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틈틈이 정보를 많이 모아놔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저 혼자 다 해야 했다면 모르긴 해도 중간에 결혼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쉬는 날이나 또는 반차를 내고 예식장을 둘러보고 웨딩 촬영 준비에 드레스를 고르는 것까지 정말 눈 튀어나오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준비를 끝낼 수 있었어요. 남은 건 신혼집 하나였는데 다행히 남편이 하는 약국 근처에 저희 예산에 맞는 빌라가 나와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진행한 결혼이라서 그럴 만한 자금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경기도 갈 수도 없었죠. 남편 약국도 그렇고 제가 나가는 학원도 그렇고 다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요. 신축도 아니고 지은 지 20년이 다 돼가는 낡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낡은 집은 외풍도 심하고 싱크대나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집주인이 리모델링도 다 해준다고 해서 입주할 때는 깨끗한 새 집이 되어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죠. 그런데 혼수를 채워 넣으려고 잡아놓은 입주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도 공사를 반도 안 끝낸 거 있죠. 사다리 차를 불러야 해서 가구며 가전제품을 같은 날 배송받기로 했는데 말이에요. 집주인한테 따져 물었더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금을 미리 땡겨주면 입주 예정 날짜보다 한 일주일 후에는 입주 가능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나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당장 공사 완료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한테 어떻게 뭘 믿고 먼저 잔금을 내줘요? 말도 안 되죠. 그 말에 남편과 함께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당장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랜 시간 집주인과 거래를 해왔던 부동산 중개사는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하려고 혈안이 됐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이야 나도 알지. 그런데 솔직히 현재로선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 집 주인이 사람이 참 좋아. 세입자들 귀찮게도 안 하고 일단 뭐니 해도 보증금이 싸잖아요. 요즘 그 돈으로 그 평수에 그런 집 못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가구랑 가전제품 배송받는 날짜 바꿔서 그냥 그 집에서 살아요. 그게 낫다니까. 솔직히 그러기는 싫었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데 이후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처럼 배째라고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집수리도 먼저 못 해줄 정도라면 나중에 보증금은 제대로 받아서 나올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요.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솔직히 대안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집을 다시 구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 3일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집에 여동생이랑 제부가 애를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집 문제를 얘기했더니 제부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 건물로 들어오실래요?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리모델링까지 싹 해뒀거든요. 옥상에 단독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사시는 데는 편할 거예요. 그래, 그럼 되겠다. 사실 언니네 신혼집 구한다고 할 때 이희가 우리 살던 집으로 언니네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괜히 말 꺼내기가 그렇더라고. 형부도 불편해할 것 같고 해서. 언니랑 형부만 좋다면 들어와 살아. 평수도 넓고 옥상까지 따로 쓸 수 있어서 좋거든.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일단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저야 여동생이라서 상관없지만 남편은 아무래도 손아랫사람 집에 새를 들어가는 일이라서 이래저래 마음이 쓰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35평이면 우리가 구했던 집보다 10평이나 더 넓잖아. 게다가 옥상도 단독으로 쓸 수 있다니 완전 땡큐지. 근데 가격은 우리가 구했던 집이랑 똑같이 해주는 거 맞지? 그게 사실은 평수도 그렇고 위치도 전철역에서 7분 거리라 세가 좀 비싸긴 해. 원래는 1억 7천 정도 더 비싼데 우리 사장이 되는 대로 주고 살라더라고. 다만 몇 천이라도 더 주고 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는 어때? 뭐? 더 주긴 뭘 더 줘. 오히려 깎아야지.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 친언니인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건물주식이나 되면서 형제한테 돈 벌 생각인 거래? 에이, 그건 아니지. 자기가 말해서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해봐. 어차피 우리 나갈 때 돌려줘야 할 돈이잖아. 덜 받고 덜 내주면 되잖아. 안 그래? 몰랐는데 남편은 참 이상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건 우린데 1억 7천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더 깎아달라뇨.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참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동생네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니면 제값 받고 세입자 드릴 수 있어. 그걸 보고 야박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1억 7천 은행에 넣어만 놔도 이자 들어와. 결국엔 우리한테 깎아주는 만큼 동생네는 돈을 날리는 셈이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덜 주고 덜 받는 걸로 퉁칠 수가 있어? 자기 참 계산 이상하게 한다. 아니 남이면 그렇지만 자기 동생이잖아. 자매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나라면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겠다. 암튼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더 올려줄 여력은 없으니까 돈 좀 모으면 그때 나머지 1억 7천 올려주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있는 돈만 줘. 그게 싫으면 뭐 딴 데 알아보든가. 이 일로 남편한테 빈정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네 집에 살면 친정이랑도 가깝고 동생이 이사간 아파트랑도 가까워서 어떻게든 동생네 집에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우리 처지를 설명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돈만큼만 주고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동생과 제부는 처음부터 더 받을 생각도 안 했다며 마음 쓰지 말고 들어와 살라고 하더군요. 언니로서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집 문제는 마무리 지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친정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다면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반대를 했겠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동생 부부한테 미안하기는 했지만 덕분에 제가 원하던 바를 이뤄서 저로서는 더없이 좋은 결과였죠. 남편은 성실하고 세심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이면엔 야비한 면이 더 많았어요. 집 문제를 해결할 때 보였던 염치 없는 모습이 진짜 남편의 본 모습이었거든요. 명절에 시댁에 갈 때는 갈비 세트며 시부모님 선물 그리고 돈 봉투까지 준비해가면서
내 친정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곤 했어요. 빈손으로만 가면 다행이게요. 명절 당일에 차례를 다 지내고 점심까지 먹고서도 엉덩이를 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 눈치 살피며 친정엔 언제 가냐고 물으면 꼭 이런다니까요. 당신 친정엔 평소에도 자주 가잖아. 엎어지면 코 닿을 텐데 굳이 명절에도 가야 돼? 당신은 양심도 없어? 남편 말대로 저희 집에서 친정까지 걸어서 7분 거리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까운 거리에 친정이 있어도 남편은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간 적이 있긴 한데 그나마도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엄마가 해준 김장김치 얻으러 대문 앞까지 갔던 게 다였어요. 제부는 오며 가며 제철 과일에 수산물, 한우, 갈비 등을 사들고 처가에 들락거리는데 제 남편은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가는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김장을 했다거나 갈비찜을 했다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 저더러 퇴근길에 받아오라고 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 가까이 사는 처가나 멀리 사는 본가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명절이면 한결같은 레퍼토리를 앞세워 자기 본가에서 2박 3일을 뭉개려더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가에 발들이는 걸 꺼려하던 남편이 매일같이 처가에 드나들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우리 아들 때문이었죠. 결혼하고 2번째 해 겨울에 제가 출산을 했는데 제 강의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출산하고 3개월도 안 돼서 복직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봐줄 베이비시터를 알아봤더니 제 월급에 버금갈 정도로 급여가 비싸더라고요. 이건 돈을 벌려고 베이비시터를 쓰는 게 아니라 베이비시터 월급을 주려고 일을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쯤 되자 계산 빠른 남편이 자기가 먼저 제 친정에 찾아가 저희 엄마한테 애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장모님도 아시겠지만 주영이가 그 학원에서 영어 강사 자리 잡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번 출산하느라 3개월 쉰 것도 사실 타격이 꽤 큰가 봐요. 자기 딴엔 어떻게든 자기 자리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자니 애 키워줄 베이비시터를 구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도 그거 아시죠? 요즘에 베이비시터 한 달 월급이 주영이 월급만큼 나가는 거요. 이건 뭐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돈 생각하면 차라리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기껏 대학 공부하고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애 때문에 자기 일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경력 끊기지 않고 강사 자리 지키려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러자니 나가는 돈이 아쉽네요. 더군다나 처제네 집에 들어가 사는 처지에 그 돈을 주고 사람 쓰기도 참 그렇고요. 손윗사람 체면에 보증금도 좀 올려주고 해야 하는데 애 봐줄 사람 쓰고 나면 그럴 여유가 어딨나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저희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우리 은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주영이가 그 문제로 요 근래 소가리를 하는 거 보려니 가슴이 아파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마른 청산유수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자기 딸이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 그만두게 생겼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님이 어딨겠어요. 게다가 여동생네 부부한테 전세 보증금 올려주려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애 봐주는 돌봄 비용 달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주 지능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저희 엄마한테 우리 아들을 떠맡긴 꼴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아주 입막음까지 했더라고요. 장모님, 기왕에 우리 은우 봐주실 거면 주영이한테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장모님 찾아와 이런 얘기한 걸 알면 그 사람 성격에 장모님께 미안해서라도 애 안 맡기겠다고 할 게 뻔해요. 주영이를 생각해서라도 부탁 좀 드립니다. 아주 자기 필요한 거에는 주도 면밀한 인간이라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찾아가고 얼마 뒤부터 저는 친정에 애를 맡기고 학원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한사코 돌봄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굳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 왜 못 줘서 안달이냐며 되려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장모님도 손주 매일 보게 돼서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은우 보고 싶어도 1년에 대여섯 번밖에 못 보신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은우 볼 때마다 용돈도 쥐어주시는데 장모님은 언제 한번 용돈 쥐어주신 적 있어? 따지고 들면 우리가 장모님한테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라고. 뭘 알고나 말을 해. 정말 염치라고는 엿바꿔 먹을 애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떼어서 엄마한테 매달 보내드리곤 했어요. 그것도 남편이 알면 난리를 칠까봐 월급 외에 벌어들이는 부수입으로 충당을 했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저희 아들을 봐주신 엄마는 빙판길에 넘어지시는 바람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게 되셨고, 그 바람에 더는 저희 아들을 봐주실 수가 없게 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은우 봐주시겠대. 장모님 다치신 거 듣고는 바로 연락하셨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돌봄비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뭐? 300만 원? 아니, 우리 엄마가 은우 봐주실 때는 손주 얼굴 매일 보게 해주는데 무슨 돈까지 주냐고 그러더니 왜 당신 엄마한테는 매달 300씩이나 드리라는 거야?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구분도 못하냐? 네가 일하느라 니네 엄마가 애 봐주는 거니까 당연히 공짜로 애 봐주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니네 엄마가 아니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일하느라 은우 봐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엄마도 공짜로 애 봐주실 거야. 근데 내가 아니라 네 일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드려야지. 넌 그렇게 계산이 안 되니? 네가 문과 출신이라 그런가 수계산이 잘 안 되나 보구나. 모르면 그냥 내 말에 따라. 괜히 아는 척 따지지 말고. 뭐? 아니 뭐 이런 개떡 같은 계산이 다 있어. 당신 말대로라면 은우는 내 아들이기만 한 거겠네. 왜 애초에 은우 양육이 내 몫이기만 한 거야? 은우는 나 혼자 밖에서 나와왔니? 당신은 양육의 의무가 없는 거야? 누가 계산이 엉망인 건데 여기서 문과일과 타령을 하고 있어. 야, 됐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 엄마가 매달 돈 보낼 거 없이 3년치 한꺼번에 달라고 하시더라. 공동생활비로 적금된 거 있잖아. 그거 예약해서 오늘 중에 엄마 계좌로 1억 800만 원 보내드려. 그 돈은 제부한테 보증금 올려줄 돈인데 그걸 깨면 어떡해. 아, 진짜 그 돈 없다고 당신 동생네가 죽냐?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 없다고 내일 당장 일나냐고.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하지 말고 오늘 중에 돈 보내. 알았어? 남편은 내 가족들한테는 조금도 손해보는 일 없이 뜯어먹을 생각만 하면서 자기 부모 형제를 위한 일에는 아주 치졸할 정도로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5년간 살면서 그런 모습에 매번 치를 떨던 저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대로 적금을 깨서 그중 1억 800만 원을 친정엄마 통장으로 보냈어요. 남편 계산법대로 돌봄비를 매달 300만 원으로 책정했으니 지난 3년간 엄마가 우리 애를 봐주신 거에 맞는 급여를 보내드린 거였죠.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돈을 왜 안 보냈냐고 닥달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는 제게 돈 안 붙였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보내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돈 안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혹시 당신 엉뚱한데 돈 보낸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우리 엄마 통장으로 제대로 보내드렸어. 3년치 돌봄비 1억 800만 원. 뭐? 그걸 왜 장모님한테 보내? 너 미쳤어? 아니, 완전 제정신이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계좌로 보냈지 인간아. 니네 엄마한테는 매달 300만 원 드리는 게 안 아깝고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애 봐준 돌봄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계산법 운운하며 개수작을 부려. 니네 엄마는 부모고 우리 엄마는 남이냐? 아참,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받아. 합의 이혼 서류야. 내 분량은 다 썼으니까 네 거 채워서 줘. 오늘 당장 접수하고 올 테니까.
너같이 이기적인 인간이랑 살다간 내가 미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은우는 내가 데리러 갈게. 당신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3억 5천이라는데 당신처럼 쫌팽이가 그 돈을 쓰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우는 내가 데려갈게. 순순히 양육권이랑 친권 포기해주면 양육비로 따로 안 받을 테니까 결정해. 어떻게 할래?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려고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자 그제야 합의 이혼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4주 동안의 숙려기간이 끝나고 정말 남남이 되던 날 남편이 했던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글쎄 끝까지 이러더라고요.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 확실하는 거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에 내가 이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면 이런 순간에 우리 아들 생각이 먼저 날 텐데 그 순간까지 돈 문제만 거론하니 말이에요. 현재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제가 학원에 나가 있는 동안엔 여동생이 저희 아들을 돌봐주고 있고요.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동생네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화목한 집안 분위기에 가끔은 울컥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한 게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남편이 한 짓들이 떠오를 때면 그래도 지금이 낫다 싶기도 하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부모 몫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